동영상 재밌게 보셨어요? 에피소드 3개 나오는데 어떤 게 제일 재밌어요? 당연히 첫 번째 거죠. 저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지만 항상 첫 번째 저 동영상을 보면 가슴이 좀 설레더라고요. 혹시나. 그리고 저희 이제 공항에 근무하니까 집은 뭐 다양한 데 살아요. 저희 직원들은. 근데 이제 어쨌든 내일 아침 이제 터미널에 딱 버스를 내리면 가슴이 설레요. 물론 저런 이제 첫사랑을 만날까 싶어서 설레이는 것도 있겠지만 공항이라는 데가 여러분들도 이제 매일 여행 가진 않으니까 가끔 여행을 가기 위해서 딱 내리면 되게 기분이 좋은 일이잖아요. 여행 간다는 게. 그래서 저희는 비록 여행을 가진 않지만 매일 아침 이제 공항에 발을 딱 터미널에 디디면 그 여행 가는 그 우리나라 국민들 보면서 일단 부럽기도 하죠. 나는 언제 가지? 그리고 저 사람들은 과연 어디로 갈까? 다양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까 보신 것처럼 뭐 연인도 있고 가족도 있고 비즈니스맨도 있고 물론 이제 여행 가고 싶은 게 제일 희망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가슴 설레임을 가지면서 저희 이제 다녀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항을 조금 관심 있게 많이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은 동영상이지만 실은 그 안에는 우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또는 인천공항이 어떤 모습을 지향하는지가 재밌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보통 과거에는 공항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내가 어떤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그냥 지나쳐 가는 시설물,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편하게만 이용하면 되는 곳, 뭐 이런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적어도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공항의 모습은 단순하게 이제 그런 어떤 중간의 기착지 정도가 아니고 공항에서 추억도 쌓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도 느껴보고 물론 내국인에 한해서 그다음에 이제 공항에서 다양한 가족들이 즐거운 추억도 만들고 또 비즈니스맨이 자기 어떤 일에 대한 성공도 가져가는 그런 이제 저희 쪽 용어로는 에어포트 시티라고 하거든요. 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어떤 도시를 형성을 해서 거기서 레저라든지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갖춰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인천공항의 꿈이고 최근 공항 산업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지 않은 공항들이 이런 것들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인천이 조금 다른 공항보다 좀 빠르게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동영상을 보셨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 공항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천공항 하면은 뭐 여러분들 굳이 말씀 안 드려도 10년째 지겹게 서비스 1등 하고 있다고 매년 한 4월이면 기사가 납니다. 근데 이제 솔직히 저희도 좀 이제 걱정스러워요. 이게 10년 동안 한 군데가 계속 1등을 하니까 좀 이 상의 취지도 좀 바라는 것 같고 다른 공항에서도 엄청 욕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이제는 그만 좀 물러나야 되는데 어떻게 물러나야 될까 그게 고민이에요. 그렇다고 갑자기 1등 하다가 뭐 일부러 2등이나 3등 해줄 수는 없고 뭔가 이제 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출구를 못 찾아서 내년에도 11연패 하는 걸 일단 저희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인천공항이 맨날 1등 하니까 뭐 저거 별거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언론에서는 뭐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등하면 뭐해? 뭐 국내 공기업 만족도 뭐 별로던데? 뭐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공항 서비스 평가는 말 그대로 정말 글로벌 스탠다드를 가지고 전 세계 한 1,800 공항이 여기에 이제 응모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평가 방식도 뭐 특정 평가단이 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객들한테 여론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 45개 분야에서 세부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거기에는 뭐 단순한 친절성, 뭐 여객 서비스, 뭐 의자가 불편하지 않은지 이런 것도 있지만 얼마나 빠르게 수화물을 처리하는지 항공기가 정확하게 정신하는지 이런 모든 공항과 관련된 분야를 체크를 해서 평가를 하고요. 여기서 1등을 하려면 만점이 아마 4.5 만점인 건데 4.488999 뭐 이렇게 여러분들 학점으로 따지면 4.5 학점 만점에 거의 4.49 정도가 정과목이 나와야 1등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는 저희 공항이 굉장히 앞서갔는데 최근에는 푸동공항이나 전통적인 저희 공항의 경쟁자이자 라이벌인 창의공항, 그 다음에 두바이 공항들도 굉장히 서비스도 많이 좋아져서
거의 박빙이에요. 근데 이제 박빙의 차이로 저희가 계속 1등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고요. 다른 내용들 그냥 그렇고요.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조금 특이할 만한 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환승객 부분인데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저희 공사 국정감사를 받았어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로 오는 게 그맘때 되면 이제 기사도 인천공항 서부공항이라는데 환승률이 맨날 18%대 머물고 다른 경쟁공항은 40% 이러는데 뭐 하고 있냐,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이제 야단을 많이 맞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인데요. 환승률이라는 거는 이게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뭐냐면 전체 여객수 대비 환승객의 증가수인데 환승객이 아무리 증가를 해도 전체 인천공항을 환승하는 여객이 아니고 오디 여객이 늘어나면 환승률은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있다는 거랑 그리고 또 이 환승률이라는 거는 그 공항이 처해 있는 그 입지랑도 굉장히 이제 관련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항상 비교가 되거든 유럽 공항들 같은 경우는 또는 동남아에 있는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주변에 인접국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 국가들에서 서로 오고 가는 비행편이 국제편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 얘기는 당연히 환승객이 많다는 거고 그런 지리적인 환경 차이기 때문에 40%대의 환승률이 나오는 거지 우리처럼 한중일 3국 딸랑이 있잖아요. 그 외에는 저 밑에 이제 저기 싱가포르나 이런 데서 인천공항 환승하는 거는 드물죠. 물론 편에서 올 수도 있겠지만 주로 한중일 3국에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승률을 그렇게 30% 40% 올리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지금의 16% 17%가 그럼 과연 잘하는 거냐? 그거는 이제 저희도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다만 이게 이제 한 20%대 정도 되면 굉장히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는 좋은 성과를 낸다고 보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메르스 여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잘 달성은 안 되고 있어요. 하지만 환승객은 꾸준히 늘고 있다. 이 말씀을 아무리 기자분들한테 드려도 잘 기사를 안 써주시기 때문에 여기 오신 이제 학생분들한테는 조금 소문 좀 내달라고 제가 조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매출액이 한 1조 6천억 돼요. 제가 처음에 저희 회사 99년도에 입사를 했어요. 인천공항은 2001년도에 개항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개항하기 전에 한참 공항 만들 때 입사를 한 거죠. 그리고 한 1년간 배를 타고 다녔어요. 그 당시에는 영종대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지하철을 아침 새벽 5시 반 거를 타고 직원들은 다 신도림으로 모여요. 서울 어디에 살던 간에. 그럼 모이면 거기서 이제 전세버스를 타고 인천에 저기 월미도 쪽에 보여요. 모이면 거기서 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배를 타고 영종도로 내리면 거기 또 이제 버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공항 이제 공사장까지. 그 버스를 타고 가면 그래도 회사 도착하는 시간이 8시 한 10분? 이 정도 됐어요. 그리고 그 시절에는 9시까지 배가 다니기 때문에 배 끊기면 집에 못 가요. 그래서 우리 그 공항 짓는 옆에 여러분들 이제 그 수해나면은 이재민들한테 제공하는 컨테이너 박스 있죠. 그 컨테이너 박스가 한 4, 50개가 있었어요. 1, 2층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집에 못 가면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공항을 지었어요. 지어서 2001년도에 오픈하고 다리 놓고 그러면서 비로소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시절에 제가 출근하는 데만 2시간 반, 퇴근하는 데 2시간 반, 5시간 걸쳐서 잠깐 다녔는데 그때 제 친구들이 그래요. 너 3개월 안에 그만두지 않으면 내가 네 동생이다 이랬는데 꿋꿋하게 지금까지 15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공항이 주는 그런 매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본사 자랑 한 가지 더 하고 넘어간다면 매출이 지금 1조 6천억인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이 6,200억 정도 났어요. 아마 공기업 중에 당기순이익이 나는 데는 드물 뿐더러 6천억씩 나는 데는 저희 공사 말고는 거의 없을 거고요. 아마 공기업 중에서는 저희 공사가 그냥 삼성전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익 기준으로는. 아마 전체 공기업이 나는 이익의 절반을 아마 저희 공사가 나고 있고 저희가 그 6천억 이익 중에 매년 정부에 법인세를 한 2천억 내고 당기순이익에서 이익의 32%, 한 1,800억을 배당을 하고 있어요. 정부의 100%. 저희는 이제 정부가 100% 주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돈 벌어서 정부에 한 4천억 이상을 벌어다 주고 있다. 그런 회사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올 한해 저희가 이제 수상한 현황인데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는 뭐 많은 공기업들이 다들 노력하겠지만 저희도 여러 가지 분야, 뭐 경영, 뭐 상업, 운영, 뭐 그다음에 뭐 직장 환경 등등 해서 매년 이런 상을 받고 있고요. 매년 이 정도 이상씩 받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 연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최초는 92년도에 이제 인천공항 건설을 위해서 일단 시작이 됐고 99년도 제가 이때 입사했어요. 99년 2월에 저희 공사가 설립이 됐고 그 전에는 뭐 하는 회사였냐? 그 전에는 수도권 신공항 건설공단이라고 공항 건설을 위한 조직이었다가 이때 이제 운영을 위한 조직으로 그래서 인천공항공사가 설립이 됐고 제가 올해 10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개항을 해서 쭉 확장을 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공항 시설이 좀 포화가 돼서 3단계 건설을 하고 있는데 아까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본 것처럼 H자형의 터미널 있죠. 그게 이제 J 터미널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공항 전체 개요인데 지금 현재 시설은 여기 이제 여기 이제 토끼라고 그러는데 여기 여객 터미널이 있고 여기 이제 주차장이 있고 여기 이제 활주로가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고 그다음 탑승동에 있어서 이제 외항사들이 주로 되고 근데 지금 현재 요 이제 이 터미널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게 전체를 지으면 너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요 윗부분만 지금 현재 짓고 있고 요걸 지은 다음에 운영하다가 또 포화가 되면 아랫부분까지 지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1, 2단계가 이제 이거 이제 1단계, 2단계 끝난 상황이고 이제 3단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네. 공항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지만 일단 지금 이 터미널이 4조 5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그동안 그럼 인천공항에 들어간 돈이 얼마냐? 처음에 1단계 지을 때 한 5조 7천억 정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2단계 탑승동하고 활주로 짓는데 한 4조 들어갔고 거의 지금 그러니까 한 8, 9조가 들어간 거죠. 근데 지금 이제 5조를 들여서 이 터미널을 또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데 자꾸 돈을 아까운데 국민 세금 지금 복지에 쓰기도 바쁜데 지느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 요즘 해외 한번 나가시려고 보면 인천공항에 복잡합니다. 그래서 공항마다 그 공항이 지향하는 서비스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수미 양가 수준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한 5 정도 유지하려면 지금 안 돼도 돼요. 근데 이제 인천공항이 지향하는 거는 가장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한다는 게 우리의 비전이기 때문에 수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시기마다 시설을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터미널이 17년까지 완공이 되면 지금 현재는 아마 서비스 수준이 수 정도 지키는 게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연세전도 새로 입점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터미널도 좁아서 사람들도 줄줄 길게 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미리 한 4, 5년 전에 앞당겨서 시작을 해야 그 수요가 포화가 됐을 때 딱 오픈을 해서 이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이 터미널 공사가 운영되고 있고 이게 이제 완공이 되면 우리 이제 여객 수용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6,200만까지 가능해집니다. 지금은 4,400만 대 이미 이거 넘었어요. 저희가 올해 아마 4,500만 명 처리를 할 겁니다. 그 얘기는 당초 설계했던 것보다 굉장히 용량을 초과하고 있다는 거고요. 화물은 좀 아직 못 미치고 있지만 어쨌든 시설 용량을 경쟁력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커 보이지만 실은 우리 주변에 북경 푸동공항이나 상해 푸동공항이나 북경공항 이런 데는 8천만, 싱가포르도 7천만 이렇게 처리하게끔 다 용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 경쟁력도 공항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동영상에서 보신 부분은 비슷한데요. 공항이 과연 어떤 분야들이 있는가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공항의 기능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스피드, 빠르고 안전하게 공항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여객들이 가급적이면 줄을 안 서고 체크인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수화물도 대기 시간을 좀 줄여서 빠른 시간 내에 대기지를 찾을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저기 어디 인도네시아나 저기 어디 조금 공항이 덜 개발된 국가 가면 하루 종일 기다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면세점을 중심으로 해서 우월한 쇼핑하는 환경, 그다음에 편안한 어떤 요객 시설을 저희가 만드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안전, 세이프티 앤 시큐리티. 공항은 한번 사고가 나면 완전 대형 사고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은 최고 수준을 유지를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요 보안 평가 이행률 98.5%는 굉장히 어려운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계속 개항일에 유지를 하고 있고요. 많은 공항들이 저희 공항의 보안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러 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저희가 노하우와 서비스 경쟁력을 갖고 저희 공항만 운영하기에는 너무 좀 아쉬워서 해외 사업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항공은 아무래도 유럽이나 미국이 선진국이다 보니까 그네들은 저희만큼 또 잘하죠. 그래서 그쪽은 좀 국가로 주로 아시아나 중동, 그다음에 약간 러시아, 그리고 CIS 국가들 위주로 나가고 있고요. 가장 저희가 좀 크게 나갔던 부분이 중동, 이라크와 아르빌 쪽에 약 4천만 불 정도 공사를 해서 이건 이제 거의 종료가 됐고요. 최근에는 인도네시아하고 터키 이스탄불 쪽에 공사를 수주를 해서 한 5년짜리 공사를 나가고, 그게 잘 되면은 이어서 미타 운영까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하시면 이런 국가에서 해외 사업 파견을 나갈 기회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자녀들 주로 이제 어느 정도 영어 학습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많은 직원들이 지원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공사의 직무인데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케팅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랬어요. 공항이 공기업이 무슨 마케팅이냐, 그냥 시설 잘 운영하고 국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면 되지, 이런 개념이어서 그냥 가만 냅둬도 잘 돌아가요. 근데 왜 마케팅을 하느냐? 이런 마케팅을 저희가 주로 이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항의 가장 큰 수익 구조가 뭐냐면은 항공사로부터 받는 착륙료가 있습니다. 747 한 대 내릴 때마다 한 400만 원 정도 받는데요. 그저께 국정감사에서 왜 이렇게 비싸게 받아 그러는데, 날이 간사 이런 데는 1,200만 원씩 받아요. 거기에 대한 저희가 3분의 1 수준 정도 받고 있고, 항공요금 잘 안 올립니다. 이걸 올리면 항공사가 비행기 티켓 값을 올리고 여객한테 전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한 4, 5년에 한 3, 4% 올릴까 말까 하고 있고요. 면세점, 이제 매번 뉴스에 많이 나오죠. 인천공항이 터무니없이 부당하게 임대료 이익을 면세업자부터 착취를 하다 보니까 결국 그게 소비자한테 전가된다라고 이제 많이들 걱정들도 하시는데, 이거는 일정 부분은 사실입니다. 팩트로 보면. 근데 저희가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공기업은 국가계약법이라는 걸 따르게 되어 있고, 국가계약법에서는 최저가 입찰 기본 원칙입니다. 최고가. 가장 많이 쓰는 사람한테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인천공항에서 장사가 안 되면 신라나 롯데 이런 기업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불지의 대기업이죠. 그런 데가 그렇게 많은 돈을 써내고 들어올 리가 없겠죠. 그만큼 이익이 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들어가지고 바로 이익을 못 내는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시설 용량을 계속 늘리는 것처럼 그 얘기는 계속 이 면세점의 고객이 여객들이 들어간다는 거고, 이 면세점 매출도 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면세점 매출이 인천공항에서 나오는 면세점 매출만 다 합치면 한 1조 5천억 넘을 거예요 지금. 그 중에 자기들이 벌은 거에 한 30% 정도를 저희한테 주게 돼 있는 거죠. 그것도 저희가 그 율을 정한 게 아니고 입찰할 때 이렇게 써낸 거예요. 그래서 아마 롯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입찰하면서 5년간 1조 5천억 정도 자기네가 내겠다라고 쓰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1조 5천억 이상 벌어야겠죠. 충분히 벌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까 들어온다. 그런 거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류. 공항에는 크게 여객과 화물이 이제 많이 다니기 때문에 물류단지를 저희가 만들어서 여기에 제조업체를 유치를 하고, 또는 UPS나 페덱스 같은 물류 기업을 유치해서 그들이 화물을 이쪽으로 배송을 해서 또 배분을 하는 그런 물류 기준을 만드는 게 저희 공항의 이제 또 다른 꿈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은 좀 쉽게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건설은
공항이 일정한 용량이 차면 계속 지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인천공항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절반은 운영, 절반은 건설이에요. 이건 이제 과거에 이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1터미널 공사 현장인데요. 여기 아마 이제 이공계 학생분들 들어오시면 저희 이제 요 아까 말씀드린 2터미널 건설하는 그 건설 분야에 일부 투입이 되기도 하고요. 많은 직원들은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 시설물들이라 하면 건축 토목도 있지만 기계, 전기, 뒤에 이어서 나오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계 분야, 아마 기계공학과 나온 학생들이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하시게 되면 저희 회사의 기계류는 공항이 그렇게 큰데 기계류가 얼마나 많겠어요. 단순하게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만 해도 수천 대고 그 다음에 공항 전체를 떠받치는 어떤 기계류, 기본적인 기계설 시설들이 있고 또 공항 터미널과 터미널을 이어주는 이런 IAT라고 해서 운송 열차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항의 핵심인 기계 분야의 핵심, BHS. 이 BHS가 공항의 핵심이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항공사 카운터에 짐을 맡기면 얘가 수십 킬로를 돌아서 자동으로 자기가 이제 가야 될 목적지 항공기 있는 데를 다 이동을 합니다. 이게 1단계 것만 한 총 길이가 22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터미널하고 연결이 되면 한 4, 50km를 하나의 소화물의 분실도 없이 가려면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관련된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제 통신전자 분야도 있습니다. 통신전자는 이제 BHS 시스템뿐만이 아니고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필요한 시스템, 그다음에 정보들, 그다음에 UART라고 해서 공항에 가면 여러 가지 터치 스크린 단말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여객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구성하는 그런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전자나 전산 쪽에 여기 이제 주로 통신전자인데 통신전자 전공하신 분들은 아마 이쪽 업무를 주로 하시게 될 것 같고요. 또 여기도 이제 통신전자 분야인데 공항의 또 핵심적인 운항 안전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하고 이륙을 하려면 이런 항행 안전 시설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항행 안전 시설들인데 통신 전자 쪽에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이런 근무지는 현장 근무지고 교대 근무를 또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교대 근무를 해야 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항행 쪽에 가시게 되면 그런 교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인천공항의 교대 근무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 수준의 교대 근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저희도 예전에 3조 2교대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4조 2교대입니다. 4조 2교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틀 근무하고 이틀 쉬고 약간 이런 근무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관리 조금만 하면 크게 무리되는 일은 아니다. 그래서 자기 적성이라든지 그거에 맞춰서 교대 근무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9 to 6 일근 근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전산 분야는 여기 단순하게 이제 저희 공항 홈페이지랑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실은 저희 공사도 이제 ERP 시스템을 당연히 도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엄청나게 많은 운항 정보를 다 관리를 해야 되고 자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ERP에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ERP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업무들 외에도 여러 가지 경영 정보 시스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 분야가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앱 같은 거 개발, 여러분들 인천공항 앱 같은 거 있는데 그런 거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이제 저희 공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대표적인 것도 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사가 지향하는 비전과 인재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비전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글씨를 조금 말씀드리면 정말로 세계인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공항이 되겠다라는 것과 또 공기업이니까 국민들한테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다는 게 저희 공사의 비전이고요. 요거는 이제 미션입니다. 저희 공사가 없어지지 않는 속도를 추구해야 되는 거 나와 있죠. 공항을 잘 건설해서 운영하고 세계적인 공항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서 결국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 경제 발전까지 하겠다. 이런 이제 미션을 각 공기업들마다 있을 때 저희는 이런 미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어떤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 각각의 전략들입니다. 이건 뭐 나중에 입사하시게 되면 필요한 부분이니까 굳이 다 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제 인재상입니다. 인재상은 저희가 이제 국제공항이고 공기업이지만 최근에는 이제 공무원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사장님 오시지만 한 9년 정도 민간 기업에서 사장님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공사의 기업 문화는
공기업이지만 굉장히 글로벌 기업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많이 들어와 있고 굉장히 좀 유연하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거를 또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예가 여기 이제 앞에 두 분이 이따가 소개드리겠지만 여러분 선배님들인데 저는 차장이고 여기는 이제 사원인데 복장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타이에 이렇게 딱 매는데 굉장히 자유롭게 멋지게 입지 않습니까? 다른 공기업 가면 이거 상상할 수 없습니다. 벌써 여기 오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정도로 굉장히 유연하고 개방적인 조직이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인재는 시키는 것만 잘하고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 물론 좋죠.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좋은 가치이지만 조금 더 도전적이고 창의적이고 그러면서도 서로 좀 존중해주고 자기만 잘났다고 막 혼자 나서지 않고 상호 존중해주는 이런 어떤 인재들을 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을 어떻게 발라내느냐? 그거는 이제 필기시험에 붙으셔서 멘토장에 한번 봐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제가 요거 설명하기가 참 다행인데요. 아무도 안 오셨는데 왜 인천공항인가 이런 얘기하면 좀 웃기잖아요. 네. 일단 저희 이제 좀 자랑을 한 이 GWP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Great Workplace라고 아마 이제 그 회사가 얼마나 일하기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서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을 다 평가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 쳐보시면 뭐 구글부터 시작해서 다 평가를 받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인천공항이 항상 공항 분야에서는 상위에 지금 공기업 분야에서는 올라가 있고요. 왜 그러냐? 저희 공사가 굉장히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공기업과 달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CEO가 한 10년 정도 경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게 많이 조직 내에 좀 녹아든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도 지금 딱 보면은 여성분들이 한 절반이 있는데 저희 공사의 직원이 전체 일반 5급 신입으로 들어와서 이제 되신 분들 한 1000명 정도 돼요. 1000명 중에 한 250명 정도가 여직원입니다. 거의 4분의 1이죠. 공기업 중에서 이 정도 비중이 있는 데는 많지 않아요. 사기업도 그렇고 이렇게 여성 인력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도라든지 조직 문화가 좀 여성 친화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보통 뭐 요즘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뭐 임신을 하게 되면은 출산휴가 3개월 주게 돼 있고 이어서 육아휴직 쓰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걸 다 풀로 쓰는 데가 공기업 중에서도 이렇게 아직도 그렇지 못한 분위기가 있는데 사기업 같은 데는 출산휴가만 쓰고 출근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약간 문화가 있는 데가 많은데 저희는 당연 그냥 뭐 출산했다 그러면 3개월 플러스 1년 그리고 지금 규정 개정해서 이제 올해부터는 아마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쓸 수 있고요. 아이가 둘이면 6년 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해서 중간에 쓸 수도 있고요. 굉장히 좋죠. 근데 이제 인력 운영을 하는 저희 인사팀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계속 이제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눈치가 보이잖아요. 자기가 이제 빠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체인지 오버 플랜이라고 해서 출산휴가를 가면은 딱 대체자를 설정하게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다들 이제 출산휴가에 이어서 육아휴직 바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연근무제를 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서 원하면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를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난 조금 일찍 출근해서 늦게 가겠다 그러면 7시 출근해서 5시 갈 수도 있고 10시나 11시 출근해서 조금 늦게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뭐 2시간씩 더 하고 금요일날 2시간 조금 일찍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저희가 또 기사도 한번 났는데 스마트 워크 센터라고 이제 서울 시내 각지에 이제 있는데 그냥 하루 지정을 하면은 회사 출근 안 하고 집 근처에 있는 스마트 워크 센터에서 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갖고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공기업도 많이 따라오는데 저희는 좀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고요. 너무 적극적으로 해갖고 작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한번 좀 외부에서 조금 잡음이 있었는데 아무튼 좀 유연하게 근무 형태를 가져갈 수 있다. 저희도 이게 지금 이제 막 정착시키는 단계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적극적이다 이 부분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요번에 이제 육아휴직하고 복귀할 때 바로 풀타임으로 근무하면 조금
아이들 양육하는데 부담스러워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시간도 본인이 원하는 다 해드린다는 거고, 첫째 주, 셋째 주 수요일은 정시 퇴근에 나요. 아, 그러면은 평상시에 정시 퇴근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 합니다. 다 거짓말이네. 이렇게 눈치 빠른 분들은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은 이거 없어도 일찍 퇴근하는 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공기업이 직업의 안정성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많이 지원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흔히들 아시는 물출근 칼퇴근 이건 아니에요. 저희도 바쁜 데는 밤샐 때도 있고 주말에 나올 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냥 크게 특별한 거 없으면 한 6시, 7시 정도 퇴근하고요. 일 있으면 늦게까지도 하고, 하지만 이때만큼은 가족 사랑의 날을 해서 예외 없이 좀 일찍 퇴근하자, 그런 취지에서 조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죠. 일은 대기업 부장 열심히. 공기업 가면 널널하게 그냥 고구마 하나 썰어먹고 이렇게 대충 6시간 퇴근하고 이런 얘기, 요즘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은 없을 텐데 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공기업들이 다들 나름대로 일들이 있어서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 열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뭔가 나는 그냥 사기업에서 조금 지쳤으니까 쉬고픈 마음에 공기업을 가고 싶다라는 분 계시면 적어도 인천공항은 안 오시는 게 좋습니다. 실망하실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안정성이라는 거는 일이 조금 늦고 이런 게 아니고, 특별한 그런 게 없으면 정년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일이 굉장히 깔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정년연장법 시행과 관련해서 지금 임금 피크가 화두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 공사에 혹시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면 관심 있게 보셨을 걸로 있겠지만, 저희 공사도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8월 말에 도입을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 공사 정년이 지금 관리자 그리고 61세고요. 직원들, 저가 이제 차장인데 차장급 이하 직원이거든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59세인데 59세는 60세로 올라가고, 기존 관리자는 정년을 입자는 대신에 58세부터는 임금이 10%, 20% 이렇게 좀 깎이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임금이 깎이는 대신에 잡도 별도의 이제 잡을 조금 이제 부담이 적은 걸로 옮겨서 본인이 어느 정도 거기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어느 기업이나 공기업은 다 도입해서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 여기 나온 것처럼 GWP 공기업 부문 대상 1등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족 친화 경영 대상 거의 매해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개발 기회도 저희가 다양하게 주고 있는데요. 재직 중에 석사, 박사, 기술사, 특히 기술직분들 기술사 굉장히 많이 땁니다. 저희가 다른 거 굳이 권하지 않는데 알아서들 잘 따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시고 계시고, 회사에서도 좀 지원을 해주고, 이런 자격증 따면 또 이제 별도의 자격증에 대한 보상을 금전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다들 학생분들이니까 요거 관심 많으실 텐데, 물론 다 가는 건 아니에요. 회사에 대한 기여도가 있고 어느 정도 연차가 되시는 분들은 미국이나 영국 쪽에 MBA를 보내드립니다. MBA를 보내드리고 항공 관련된 MBA를 보내드리고요. 가족까지 다 체제비까지 다 지원을 해드립니다. 최근 이게 이제 생긴 지는 한 2, 3년 돼가지고 저희 최근에 지금 한 몇 분은 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 굉장히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대학원도 서울대 행정대학원 쪽에 저희가 매년 직원들 뽑아서 두세 명씩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내의 온오프라인 이제 교육 과정이 있어서 우리 회사 인재개발원에서 한 거는 다 무료 수강이고, 이런 당근 영어 여러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70% 지원을 해줍니다. 본인은 30%. 왜냐하면 다 공짜로 해주면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자기 부담 없이기 위해서 비식으로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이제 많은 공기업 중에 저희 공기업을 선호하시는 이유가 수도권 부부장 아마 여기 있는 것 같은데요. 인천공항을 뛰어가지 않는 이상 저희는 어디 딴 데 갈 일이 없기 때문에 또 지사도 없어요 저희는. 네, 그래서 수도권 근무가 보장이 되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해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사업을 해외 사업으로도 갈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국제공항 협회라고 있어요. ADCI라고. 아까 세계공항 평가를 주도반하는 그런 기관인데, 거기 이제 캐나다 몬트리올에 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홍콩에 안테지부가 있고,
여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리딩 공항이라고 해서 소위 말해 우리끼리 잘 나가는 공항들끼리 약간 그 양해각서를 맺어서 서로 직원들 파견하고 교육 보내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해외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보통 캐나다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가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매력적이다. 그리고 공항이라는 것 자체도 매력 있는 어떤 그런 산업이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젊어 보이나요 혹시? 여기 근처 대가 그랬나요? 나이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저희 봉사 직원 평균 연령이 38세예요. 실은 원래 한 몇 년 전만 해도 35세 정도였는데 35세 정도면은 여러분 거의 삼성전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공기업이 자르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평균 연령이 적냐? 니네 구조조정 맨날 막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런 이유는 아까 보셨지만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젊은 직원들이 많죠. 그래서 퇴직자가 별로 없어요. 이제 아마 앞으로 한 4, 5년부터 좀 남을 텐데 그래서 아직까지 젊은 조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화적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개항 4년, 14년 만에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다음에 아까 여기 복장에서 보신 것처럼 유연하고 열린 조직 문화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제 말이 거짓말인 것 같으면 각자 아시는 선배님들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임금 및 복지 이게 현실적인 부분인데 임금은 워낙 언론에서 많이 나오니까 따로 얘기는 안 드리고요. 저희 그 공사가 영종도라는 조금 이제 그래도 지리적으로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사택을 한 100여 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위협 기원 다 들어갈 수 있게 운영을 하는데 대신에 이제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최대 2년 정도만 할 수 있고 입사하시게 되면 한 1년 정도 대기하면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양한 복지, 건강검진 이런 건 다른 데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도 따로따로 얘기 안 하겠지만 기타 시설 복지도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오늘 여기 오신 이유가 되겠죠. 이제 채용 정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다만 저희가 이제 딴 때에 비해서 좀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못 드리는 게 올해부터 이제 정부에서 NCS 기반 채용을 하라 그러는 부분도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 좀 채용 프로세스를 조금 개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확정이 좀 안 됐어요. 안은 거의 붙여놓으셨는데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예전에는 몇 배수가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방향성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채용 공고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보셔도 되고 채용 공고랑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거랑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시면 되고 채용 공고는 아마 10월 초 정도 그때쯤 아마 나올 겁니다. 일단 올해 채용 규모는 저희 이제 5급 일반직 신입 직원을 뽑는데 00명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뽑는 분야는 전 분야 다 뽑습니다. 물론 여기 없는 일부 직렬이 있지만 이 분야도 다 뽑고요. 전형 절차가 이제 늘 해오듯이 서류, 필기, 면접. 서류는 예전하고 조금 입사 지원서 포맷이 좀 바뀌었을 거예요. 이제 NCS 기반 입사 지원서라고 해서 정부가 이제 가이드라인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려면 이제 NCS 사이트 있죠. 국가직무표준 관련된 사이트 가보시면 대충 이런 내용이 들어가겠구나 아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개서가 원래는 자기소개서만 있었는데 직무능력 소개서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이거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인 그냥 개인적인 그런 인적 정보가 들어가고요. 다만 여기 조금 더 추가될 게 내가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죠. 건축, 토목, 사무 그 직무랑 관련돼서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좀 적게 돼 있고 어떤 교육들을 받았는지를 좀 어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지원하려는 분야랑 관련해서 내가 과연 그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잘 정리를 미리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직무능력 소개서는 여기에 언급된 거를 세부적으로 별도의 양식에다가 제가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고 이 분야랑 관련해서 어떤 교육도 받았고 어떤 경험도 있습니다라는 거를 별도로 좀 쓰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자기소개서 내용은 좀 달리 별도의 이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좀 세분화해서 쓰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미리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기 시험도 원래 이제 저희가 1차 시험이 필기 시험이 원래 이제
직무적성 검사랑 전공시험, 인성검사 이렇게 있는데 직무적성 검사가 이제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 시험 평가라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내용은 기존의 직무적성 검사를 완전 대체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기존 시험 내용의 한 절반 정도를 직무 관련된 직무 기초능력, 그것도 이제 국가직무 기초능력하면 예제들이 쭈르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섞어서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공 시험은 원래 저희가 보는 것처럼 경영, 경제, 행정, 법학 중에 한 과목 선택해서 보시면 되고요. 인성 검사는 이거는 이제 검사를 해서 혹시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만 그냥 허들 방식으로 탈락시키는 거기 때문에 합산되지 않아요. 점수 합산은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으면 걸러지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차 면접, 실무 면접이 있고요. 2차 면접, 이게 이제 최종 임원 면접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서류부터 이제 배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뽑는 인원에. 그래서 원래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류에서 저희가 한 명을 뽑는다 그러면 40배수, 40명만 합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올해는 좀 더 많은 많은 그 취업 준비생들한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배수를 조금 늘릴 겁니다. 다만 이제 몇 배수, 40배수에서 몇 배수로 더 늘릴 건가는 지금은 좀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서류에서 탈락하는 율이 조금 낮아질 거다. 예년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대신에 이 필기하고 면접에서 과거보다는 좀 더 많이 떨어뜨릴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최종 임원 면접에서 아마 2배수를 뽑아서 절반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했는데 최종 면접에서 탈락하는 율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단계에서 조금 배수를 줄일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 상황 면접이 굉장히 좀 중요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 공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중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NCS는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라는 걸 만들어서 뭐냐면 정부가 이제 지금 많은 그 취업준비생들이 실질적인 어떤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역량과 상관없이 스펙 쌓기에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뺏기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정상화시켜 보려고 직무 중심으로 채용을 좀 해라라고 이제 권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게 뭐 아주 완벽한 건 아니다. 지금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긴 한데 모든 산업군에서 공통적으로 통용되거나 아니면 특징적으로 쓸 수 있는 표준 직무를 만들고 있어요. 그 표준 직무와 관련된 거를 세팅을 하고 그 표준 직무에 맞는 각각의 평가 요소들을 만들어서 문제풀을 쭉 만든다. 그런 것들을 너네 기업에 맞는 걸 갖다가 써라.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항과 관련된 직무들이 이 국가표준 직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러면 저희랑 협의를 해서 더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발전이 될 건데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아주 공항과 밀접하게 특화된 그런 직무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기업이면 어느 정도 필요로 하고 기업에 들어가면 해야 되는 그런 직무들 위주로 아마 문제가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 평가를 하라는 건데 지금 이제 저희 공사 같은 경우는 향후에는 이렇게 다 가겠지만 올해는 직업 기초 능력 평가하고 직무 수행 능력 평가는 안 하고요. 여기 필기 시험으로 아직까지는 대체가 되는데 향후에는 직무 수행 능력 평가로 대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정확한 거는 조금 말씀드렸고 10월 공고문에 보면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거고요. 일단은 올해는 그 기초 능력 평가하고 그냥 예전처럼 필기 시험 볼 거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시 조건은 뭐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토익 800점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고일 현재 만 34세 이하. 요거 이제 저희 인턴을 뽑는 기준인데요. 그 여러분들 보면 이제 공기업들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류 전형에서 이제 사람을 이렇게 조금 추려내려다 보면 결국은 객관적인 거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토익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내가 준비가 좀 덜 돼 있다. 또는 뭔가 내가 어떤 공항에 대해서 새로 조금 더 현실적인 것들을 조금 느껴보고 싶다. 그러면 인턴 제도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인턴을 하게 되면 저희 공사 이제 5개월간 이제 공사에 인턴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들어오는 진입 장벽이 정규 공채보다는 조금 수월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밖에서 인터넷을 서핑하고 긁어도 알 수 없는 그런 공사 내부의 것들에 대해서 한 5개월 정도 근무하다 보면 좋은 거, 볼 거 못 볼 거 다 보게 돼요. 그래서 뭐 나중에 면접할 때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 또 인턴을 마치시면은 저희 공사에 응시를 할 때 서류 전형을 일단 면제해드려요. 굉장히 큰 거죠. 서류 전형 통과하기도 힘든데. 그리고 그 인턴 생활 중에 우수 인턴으로 선정이 되시면 필기시험에 가점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큰 매력이 있으니까 인턴도 한번 지원해 보실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인턴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만 34세 이하만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 또 다른 기관에서 인턴을 했거나 해서 고용보험이 6개월 이상 가입했거나 이런 분들은 지원할 수가 없다. 이거 다 저희가 확인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채든 인턴이든 간에 저희가 우대 사항들이 있는데, 일단 이제 지방인재, 지역인재 우대라고 해서 이 비율이 한 35% 정도. 수도권 제외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제외하고 지방인재. 이 기준은 이제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을 나오신 분들 우대를 해드리고, 장애인은 별도 전형으로 하고, 기타 이런 자격증 있으시면 저희가 또 가점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자격증은 뭐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자격증이 많은데 이걸 다 설명드리기 그렇고, 이런 이제 자격증 우대 가점에 대해서는 채용 공고 보시면 자세히 또 나와 있고, 예년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또 예년하고 조금 달라진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회사의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우대 가점을 부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는데,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회사 내 이제 전문직을 좀 많이 채용을 하려고 변호사, 회계사 이런 자격증 있는 분들은 서류 전형을 그냥 서류 전형을 면제를 해드렸는데, 올해부터는 서류 전형 면제는 아니고 가점을 10% 정도 드릴 걸로 많이 축소가 될 거다. 예전처럼 서류 자격증 있으면 무조건 서류 통과하는 그런 거는 올해는 시행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용 절차는 인턴하고 정규 공채하고 거의 비슷하세요. 서류 전형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학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소개서를 첨부해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요. 필기는 NCS 기반 기초 지역 기초 능력 검사랑 그다음에 이성 검사, 그다음에 여기 필기 시험이 이제 빠졌는데 이거 이제 인턴이라고 그러고요. 대졸은 여기 필기 시험을 보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면접은 이제 토론 면접, 상황 면접 이렇게 나와 있는데 뒷부분에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면접을 통과하시면 이제 최종 합격해서 이제 5개월 인턴 같은 경우 근무를 하는 거고, 공채는 그냥 바로 수습 3개월 거쳐서 이제 임용이 되는 거고요. 요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아까 5급 아까는 인턴이고 이건 5급 공채인데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고요. 다만 아까 면접에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저희 공사는 또 이제 면접에 1차 실무 면접에 영어 면접을 해요. 근데 예년에는 이건 이제 확정된 건 아닌데 지금 전 직무가 다 영어 면접을 받았는데, 올해는 뭐 이분계 행정 분야만 영어 면접을 하는 걸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공고문을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면접을 조금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알겠지만, 일단은 상황 면접, 인성 면접, 토론 면접, 영어 면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면접은 말 그대로 공항에서 본인이 지원하는 분야에 관련된 모의 상황을 제시를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문제가 제시가 되면 플립 차트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정리를 한 다음에 발표를 하는 약간 그런 양식이 될 거고요. 발표를 하고 나서 질문을 좀 받거나 이렇게 되겠고, 인성 면접은 인성 검사관이 여러분들의 인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답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토론 면접은 이제 상황 면접이나 인성 면접은 개별 면접이에요.
한 명씩 들어가서 하는 거고요. 토론 면접은 한 개 조에 한 4-5명 되는데 조의 인원이 같이 들어가서 제시된 주제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합니다. 토론은 찬반을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고 이제 그 토론을 하면서 얼마나 자기 의견을 잘 설득력 있게 얘기하느냐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그 리드를 해가느냐 그렇지만 내 얘기만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얘기도 잘 듣냐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관찰을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영어 면접이 상업 면접에 나온 내용과 연계해서 영어로 라이팅을 한 다음에 또 이제 질의응답 형태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스피킹을 하는 그런 테스트인데 이 부분이 이제 작년에는 전체 다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바뀔 수도 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영진들은 여기서 일단 걸러진 분들에서 최종적으로 합격 불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면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이 상황 면접에서 많이 추려서 경영진 면접에서는 조금 덜 떨어지게끔 그렇게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최종 합격하면 3개월 수습을 거쳐서 임용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면접 문항 예시인데요. 상황 면접. 요거는 그냥 상황 면접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면접 내용이 되겠고요. 꼭 이대로 나오는 거 아니니까 뭐 찍어봐야 큰 의미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토론 면접 이런 주제도 이제 내고 토론 면접이나 이런 거는 그 당시에 한 3-4개월 정도 공항과 관련된 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이슈랑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목 분야 상업 면접인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공항에 시설 유지 관리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이거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불편이 생기고 있다. 담당자로서 그럼 이 부분에서 어떻게 조치할 거냐, 원인이 뭐라고 생각되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고 거기서 대안을 마련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의문들이 많이 드실 거예요. 아니 나는 인천공항에 공짜도 안 가봤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아?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문제는 상황 문제를 내지만 정답이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논리성과 원인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어떤 논리적 전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하나의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토목에 관해서 물어봤는데 엉뚱하게 전산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그냥 너무 브로드하게 일반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곤란하겠죠.